카스티아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인 엘시드의 노래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이제 고전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고전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 자체의 작품성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거는 현존하는 뭐 소설이나 뭐 또는 근대 고전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아까 말했던 그 스페인에서는 뭐 카스티아로 된 최고의 뭐 기록이다.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도 의의가 있겠고 우리한테도 의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무슨 의의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작품성은 뭐 크게 우리가 감동할 만한 내용은 없죠. 동화하고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당시의 역사를 이제 좀 비춰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서사시라는 게 이게 뭐 그리스 서사시보다 좀 떨어져요. 구성이나 이런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간에 암흑기란 말은 좀 애매하고, 중간에 이제 그 잊혀진 시기를 점프해서 서구 문명에서 어쨌든 삶과 시대와 어떤 분투 같은 거를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기록을 해냈는가 하는 거에 대한 뭐 흔적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드가 우리가 말했다시피 무어인이 말하는 죽은, 로드란 뜻인데 투사라는 뜻도 진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재밌죠. 이게 스페인 제목이 엘시드인데 이게 스페인 사람으로 안 하고 무어인들이 부르는 칭호로 엘시드가 된 거죠. 이게 좀 흥미로운 거죠. 나름대로 이제 객관화와 대상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번역본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뭐 제대로 그 의미를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우글라르라고 하는 이제 스페인의 방랑 시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시장이나 우리가 판소리 들려듯이 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이야기체로 돼 있고 약간의 운율 같은 것도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대적인 소설 기법으로 보면은 화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자가 등장하던 것들이 화자가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화자가 들어오면서 그때는 들어온 화자를 좀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때는 들어왔을 때 이제 메타적이라고 오히려 더 낯설게 하려고 이제 화자를 끌어들이는데, 지금은 화자가 아주 정교하게 들어있다.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독교인과 모어인이 공존하죠. 그 이제 인종적으로는.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본 책엔 모로인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왜 모로인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식적인 표기는 무어인이에요. 무어인이고, 이제 스페인 이 사람들이 필리핀을 식민지하면서 필리핀에도 이슬람 사람이 있으니까 쟤네도 무어인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음이 모로인으로 이제 들리는데, 왜 모로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어인과 기독교 사이에 갈등 상황이 존재하던 시대에 기독교인 어떤 영웅의 활약을 그린 거죠. 엘시드라는 인물이. 이름은 뭐 물론 다시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보면은 여기가 원래 서고트 땅이에요. 서고트 땅이고, 그래서 이제 서고트 땅이 한참 융성하다가 이슬람 왕조가 번성하면서 이게 우마이야 왕조가 넘어온 게 711년이고, 그 다음에 이게 756년까지 해서 대충 스페인 지배를 받는데, 이베리아 반다가. 그래서 자기들은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국토 회복 운동이라 그래서 레콩키스타라고 부르죠. 레콩키스타. 이게 근데 뭐 이걸 레콩키스타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사실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서고트족이 또 원주민이 아니었고, 사실은 서고트족도 밀고 들어왔던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800년이나 있었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원주민이 아니라고 했느냐? 그리고 이제 몰아냈고, 단지 이유가 하나라면 종교인데,
당시 이베리아 반도는 또 우리 책에서 보다시피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레콘키스타라는 거는 이제 스페인의 국민국가가 성립하면서 어떤 과거를 우리가 뭐 박정희 때 이순신을 영호하듯이 그 과거 시대의 국가의 정통성, 정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레콘키스타라는 게 서구 역사에 등장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외우는 방법은 한 800년 정도 됐는데 1492년에 그라나다 점령하면서 이제 이슬람이 물러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1492년은 아시다시피 소위 신대륙 그쪽 말로 발견 정확하게는 유럽인의 아메리카 상륙이 1492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해로 보면 되고요. 이제 그 즈음의 역사적인 현실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스페인의 영토들을 볼 텐데 유명한 아라곤의 왕자와 카스티아의 공주가 1469년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에스파냐로 발전을 하는데 이게 결혼해서 두 왕국이 합쳐진 게 1469년이고 몰아난 게 1492년이니까는 이 15세기 무렵에 스페인 반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엘시드가 활약한 시대는 이 양반이 1040년에서 1099년이니까 11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에스파냐의 이제 성립기보다 뭐 한 400년 전의 역사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이제 만들어진 역사다. 우리가 이순신을 소화하듯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를 뭐 너무 또 뭐 이 국민국가가 이순신 만들기처럼 국가의 어떤 뭐 이 역사의 뭐 뿌리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굳이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고요. 이 자체로 뭐 그 당대의 기준으로 문학적 가치도 있고 역사적 가치도 있고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어떤 소재들도 많이 있죠. 여기 인종을 좀 보면은 재밌는 게 무어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은 뭐 딱히 인종을 잘 구분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 약간 갈등이 나타나요. 여기 보면은 프랑크 왕국하고 이쪽 그 사람들하고는 또 우리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다르듯이 약간 이제 다른데 여기 보면은 바르셀로나 백장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 책으로는 53쪽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프랑크 왕국이 국토 회복 운동 레콘키스타에 가담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세워놓은 영토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무어인의 땅이나 뭐 백장령이나 이 스페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한 건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자기네 기독교들이 또 간의 갈등 같아 나타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제 그 폄하가 나타나죠. 폄하라기보다는 뭐 혐오. 그거는 이제 중세에서 근본적인데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히메나 리치드의 아내가 기도할 때 보면 이제 그 기도문 같은 게 당시 그 세계관, 그 기독교 세계관을 볼 수 있는데 영광스러운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건 뭐 주기도문 같은 건데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못 박아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유대인 혐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래서 이때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한 팔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세파르디라 그래요. 세파르디라 가지고 밑에 있는 피에누아 검은 발이라는 뜻이죠. 옛날에 이제 그 피에누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피에누아는 그 제국 프랑스 쪽이죠. 프랑스 제국주의가 아프리카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뭐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까뮤 같은 사람이 있고 바디우도 아마 거기 출신인 것 같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에누아인데 세파르디는 저쪽에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무어인 여기 보면 인종적으로는 이제 에스파냐 아마 소고트라고 우리가 그냥 보고요. 소고트 후예라고 보고 그냥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쪽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무어인 그다음에 세파르디로 발전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공존하죠. 공존하는데 이제 무어인도 사실은 좀 섞여 있죠. 그 셈족과 함족이 섞여 있는 건데 어쨌든 총칭해서 무어인이라고 본다. 그거는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로 하고요.
이게 구성은 3부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추방과 그다음에 결혼, 그다음에 코르페스 숲속에서 모욕 이 세 가지고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이 추방은 전형적인 어떤 서구 서사시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향을 떠나요. 고향을 떠나는 구조이고, 그래서 오디세이아는 고향을 떠나서 이항에서 귀향하는 구조를 취하고, 그 다음에 성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지만, 아브람이 우리가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 봤던 우르크, 우르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수메르 문명이 있던 그 지역 우르를 떠나서 이 초승달 문명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란이죠. 하란에 들렀다가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오는 구조로 해서 나중에 후대가 이집트까지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항하는 거죠. 이항에서 가나안 복지에 어쨌든 도달하는 구조였는데, 이 책은 성서 루시드는 그리스 서사시보다는 성서의 어떤 아브라함 같은 느낌 떠나서 뭐를 이루는, 그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 이런 식의 느낌과 좀 비슷하죠. 9일 이내에 떠나라 이런 거는 진짜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9라는 거는 빨리 떠나라 아니면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부에서 2부 이제 전쟁들을 많이 하는데, 싸움의 양상은 한두 군데 빼고는 대부분 생략돼 있어요. 그냥 이기는 거. 그냥 그래서 왜 이겼는지 잘 안 나오고, 그냥 영웅이니까 자연스럽게 이기는 거. 그러면은 이거는 이 전쟁의 양상과 전술을 잘 설명하지 않은 거는 사람들이 청중이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사람들은 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계곡에 매복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기고 뺏고 이런 걸 훨씬 좋아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군데군데 후글라르 그 방랑신의 흔적이 나오죠. 자, 여기서 다시 시드께로 돌아가 봅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교리적으로는 좀 재밌는 게, 이게 그 기독교 논쟁에서 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당신의 의지대로 지옥으로 내려가 지옥문을 부수고 교부들을 구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히메나의 기도에서. 이제 교부들이 왜 지옥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가 지옥에 내려갔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지옥에 내려갔다고 보는 견해와 아니라는 견해가 또 싸워요. 근데 이제 지금 아닌 거로 하는데, 아무튼 이제 예수가 지옥을 내려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신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아브라함이나 이런 게 안 나오고 야곱을 자꾸 부르더라고요. 예수의 제자 중에 각지로 나갔거든요. 도마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근데 그 중에 야고보가 스페인으로 와서, 스페인에서는 야고보를, 에스파냐에서는 수호 성인으로 본다. 그래서 싸움할 때 야고보를 하는데, 이제 그게 맞는 게 표현 중에 사도 야곱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왜 사도 야곱이라 했을까를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발렌시아를 점령해서 이 양반이 영주가 되잖아요, 엘시드가.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제 11달째 포위해서 항복을 받아내는데, 이제 그게 자기 영주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있죠. 교구를 세운단 말이죠, 교구. 그 다음에 주교를 모셔와. 그러니까는 이제 주교를 임명하는 거죠, 자기가. 일종의. 그러니까 주교를 임명하고 교구를 세우고, 이게 기독교에서 흔히 이슬람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본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교가 또 군인이에요. 그래서 막 싸워. 자기가 선봉에 서겠다고 그러고 싸움도 잘해. 그래서 같이 이제 미사 예배하고 같이 나가서 찔러 죽이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하고 조금 다른 양상들이 좀 있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행적하고 좀 비슷한 거는 이 양반이 이제 카스틸리아 부르고스잖아요. 부르고스에서 그 부르고스 주변에서 태어나서 부르고스에서 쫓겨나잖아요. 카스틸리아 부르고스로 출발해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과정인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카스틸리아를 벗어나면 거기는 이방이에요. 이방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슬람의 영토예요. 이슬람 많은 그 조그만 토호국들의.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원주민들을 정복해서 이제 국가를 세우듯이 이슬람 땅에서 이제 발렌시아라는 기독교 왕국을 세우는 거죠. 그 증거가 이제 주교를 임명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종교적인 성전 뭐 이런 이슬람 아브라함식의 스토리텔링이 좀 들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마 그 성서에 익숙한 청중들에게는 되게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호응하고 싶은 심리에 잘 들어맞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이 글 중에 재밌는 표현이 모로코 왕이 막 이러잖아요. 감히 내 땅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다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나 감사하고 있겠군 뭐 이러면서 엘시드한테 물었는데 모로코 왕이 보기에는 이게 자기 땅에 들어온 거예요. 엘시드가 자기 땅에 들어온 거고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국토 회복 운동을 한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종교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 사람들은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도 좋고 이게 생존의 법칙이에요. 이 기사나 이제 군주에게 버림받아서 자기 봉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리시드가 다른 군주들에게서 빼앗아서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뺏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제 정글 자본주의는 아니고 정글식의 약간 자본주의적인 뭐 특성,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조금 다른데 철저한 거래 문화에 입각한 어떤 뭐 약육강신, 생존투쟁 이런 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오히려 좀 톨레랑스 같은 상호 포용이 나타나는데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뭐 종교와 무관하게 다 악착 같죠. 속이고 죽이고 뺏고 이런 게 찬양받고 칭찬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실체를 알 수 있는 게 이 발렌시아 공격하면서 이제 공격하기 전인가 후인가는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거기 가난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부자가 되고픈 자는 누구든 말을 달려 나 시드에게 오라. 이게 문제예요. 가난에서 보고. 그 다음에 전이네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발렌시아를 점령해 그대 기독교들에게 바치려고 한다. 우리 생각에는 기독교 세계에 먼저 바치려고 한다를 쓸 것 같은데 첫 문장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는 당시 국토 회복 운동이라는 게 어떤 거룩한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뭐 그렇게 종교적인 활동은 아니었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게 이 다음 페이지 볼까요? 추방당해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서 팔레스타인처럼 발렌시아를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이베리아 반도의 지도를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그렸는데 여기가 이제 마드리드하고 툴레즈하고 아마 근처일 거예요. 그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포르투갈은 안 그렸고 저기가 톨레도라고 썼네. 톨레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에스토니아 왕국, 여기가 레온 왕국, 우리가 흔히 그게 이제 대서양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스티아가 중간에 있고, 우리가 나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익숙한 아라곤이 있죠. 아라곤이라는 게 있는데, 발렌시아는 그 아래에 있어요. 발렌시아는 그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그라나다, 점령한 그라나다하고 코르도바, 세비야 이런 게 다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북쪽하고 프랑스와 가까운 요쪽이 이제 기독교 땅인데 부르고스에서 추방당해요. 그래서
이슬람 땅을 막 헤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발렌시아, 바닷가 발렌시아에 도달해서 이 기독교 영토를 개척하는 그런 스토리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기독교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모험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약 없이 고향을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르시드의 딸이 어떤 당한 모욕을 갚으면서 어디에 왕비가 되잖아요. 하나가 나발하고 하나가 아라공이에요. 그럼 이걸 딱 보면은 여기 이제 역자 글을 보니까 나바라 왕자하고 결혼한 거는 팩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라고는 팩트가 아니래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왜 후글라르가 왜 이렇게 결말을 맺었겠어요? 뻔하죠, 뭐,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페인 왕국들이 통일돼요. 혈연으로. 그래서 카스티아 출신인 르시드가 이제 엘시드가 발렌시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딸이 나바라와 아라곤의 왕비가 되면서 이 스페인이 하나로 묶이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나타난 거는 말했다시피 종교에 관한 게 하나의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종교적 열망은 생각보다 약하죠. 그래서 세속화한 기독교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종교가 달라도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톨레랑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톨레랑스라기보다는 종교보다, 이념보다 생존이 우선인 시대상을 반영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세 유럽에서 생각하는 봉건제의 모습이, 봉신과 군주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거래 관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말 몇 마리 주고, 뭐, 돈 얼마 주고, 뭐, 그 다음에 몇 분의 1 갖고 이런 것들이 뚜렷하죠. 그래서 깔끔하긴 하지만, 아까 이제 이순신 얘기가 나왔지만은, 약간 이순신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순신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이순신과 선조와의 관계는 거래가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복속되어 있기 때문에, 충성 아니면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이 봉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봉신보다는 군주가 우위에 있지만은 가끔 봉신이 또 뒤집을 수도 있고 거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성보다는 거래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개인의 모습은 뭐 당시의 삶에서 살 수 있는 건 신분제 사회니까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든가,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시기 태어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좋은 시기는 이제 전쟁 같은 데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시기에 칼을 차시니까, 좋은 시기는 이제 영웅적인 인물이 태어나서 칼을 차고 자기의 야심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좋은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에게는 일종의 이제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게 이제 주어진 시대이긴 하는데, 진짜 그렇게 보면은 이 시대에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그 다음에 리더십과,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어떤 역량과 돌파력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지도에서 보듯이 여기 부르고스에서 저기 얼마나 커요. 발렌시아까지 헤치고 가서 이게 한 3년 걸렸다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책에 보면. 그래서 한 3년 정도 걸리고 발렌시아를 또 10몇 년 동안 포위하잖아요. 아니, 11개월, 11개월 동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중해 제가 그려놨잖아요. 지중해에서 이제 아랍인들이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걔들하고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뭐 5만 대 뭐 몇천으로 싸워서 이기고 뭐 이런데, 그런 건 이제 일단 일종의 구라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지도로 보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뭐 세비야 이런 거보다 뭐 코르도바, 그라나다가 익숙한데, 탕헤르도 익숙한 지명이죠. 우리 옛날에 누구 책에서도 이제 여기를 탕헤르에서 이제 난민으로 이제 프랑스로 들어오는 근대 프랑스 작가, 현대 프랑스 작가의 소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안달루시아 알 안달루시아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를 총칭해서 알 안달루시아라고 했고, 좀 남쪽이 안달루시아이죠. 스페인에서는 지금도. 그래서 안달루시아는 유명한 게 말이 유명하죠.
그래서 사연이 있죠. 말이 유명하다는 게 이제 암만 해도 전쟁을 많이 겪은 시대의 그 흔적이겠죠. 지리상으로는 이게 이제 그 밑에가 이제 마그레브라고 프랑스 어권에서 마그레브라고 부르는 지역이고 저쪽에 오른쪽에 이제 팔레스타인 쪽 가면 레반트라 그러죠. 레반트라 그러고 이제 우리가 무어이는 셈족에 가깝다고 보는데 여기 밑에 이제 베르베르인들이 있어요. 이 독특한 이제 뭐 이 아까 천시 받으면서도 자기들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세파레드라고 해서 서쪽 유대인하고 동쪽 유대인이 구분되는데 약간 유대인 중에 낮은 급에 해당된다 자기들. 이제 인종적으로는 그렇고요. 재미있죠. 재미있는 뭐 서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대 역사를 볼 수 있어서 재밌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중시해서 중시하는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엘시드의 노래에 이제 우리가 가장 보면서 가장 재밌는 거는 의의랄까 이런 거는 스페인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그 다음에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의 역사, 그 다음에 레콘키스타라고 하는 것들의 실체 이런 것들이 문헌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문학적인 완성도를 찾는다면 이거는 그 길에서 하는 이게 시연하는 거기 때문에 문학적인 완성도는 높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자료를 보면은 1779년에 필사본이라는 게 이제 남아서 토마스 안토니오 산체스라는 사람이 첫 출간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LCD의 노래가 스페인이 이제 근대 국가로 가는 과정에 이제 근거 자료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우리 영웅이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아마 후대에 더 각광받게 됐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 생각에는 당대에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제 살아남은 게 이거였을 거고, 그 다음에 엘시드라는 인물은 또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이 후대인에게 미친 영향이 컸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계적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격변기였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롤랑의 롤에도 보겠지만 이 엘시드가 살던 데가 1040년에서 1099년인데 1066년이 이제 유명한 놀만 컨퀘스트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영국의 민족의 주류 세력이 교체되죠. 놀만 컨퀘스트인데 그 놀만이 노르드, 그 바이킹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르만이 덴마크에서 이제 그 중요한 왕, 덴마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왕이 크노트 대왕, 저 위에 있는 크노트 대왕이 985년에서 1035년이거든요. 985년에서 1035년이고 노르만 컨퀘스트에 윌리암이 들어가잖아요. 윌리암. 그 사람이 바이킹인데 크노트의 아마 혈연일 거예요. 손자쯤 되는. 그래서 북쪽에서는 바이킹들이 이제 해적질을 하던 거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이제 왕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남쪽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에 맞서서 기독교 왕국이 레컨키스타를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하는, 그래서 옛날에 서고트 시대로 복귀하려는, 서고트 시대의 전성기가 아마 스페인 정도의 영토였는데 그때를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영웅적인 인물 엘시드를 그렸다 이런 것이고, 거기에 깔려있는 서사적 요소는 고향을 떠남, 그 다음에 귀향이 아니라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는 그런 스토리, 그리고 딸들이 스페인의 다른 왕국들, 에스파냐의 다른 왕국들과 그 왕자들과 결혼함으로써 스페인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좀 좋게 말하면은 이제 민족적인 공동체의 어떤 기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조금 삐딱하게 보면은 국수주의적인 요소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재미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